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화를 하려니까 잘 몰라요. 한 두 번 봤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그런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약간의 망상 같은 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른바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검찰 송치 모습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두고 미스터리라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먼저요. 경찰 조사 초기에 정유정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 당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경찰과 함께 응급실에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아프지 않았다, 어이구. 꾀빙이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요. 또 조사 과정에서도 진범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 사건 수사에 혼선을 준 겁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이마저도 앞서 이 계획된 범행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인 점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이 거짓말도 허술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건 어떤 심리에서 그런 걸까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봐야죠. 모든 범죄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아마 정유정 경우에도 뭐 마지막 발버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최대한 뭐 자신의 어떤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 보려는 어떤 본능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들이 대부분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진술과 밝혀지는 증거랑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정유정이 이 범행을 상당히 치밀하게 오래 또 계획을 하기는 했지만 초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 또 범행 과정들의 일부 모습들을 보면은 또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다가도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주로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사람들과 교류 없이 거기에 심취해서 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장치들에 의해서 이런 단순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 뭐 3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진범은 따로 있다. 내게 유기하라고 시켰다. 이 말에 대한 신빙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도되는 내용과 정유정의 그동안의 행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네. 가능성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것들 경찰이 다 확인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범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적이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 CCTV에 정유정만 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도 정유정이 평소에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그렇다면 이 진범, 정유정이 말하는 진범과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하. 분명히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우 시장님. 네. 또 하나 이상한 게 정유정이 이제 피해자 집을 찾아가요. 범행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뭐 중고 교복을 사서 입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 후에 피해자 집에서 나올 때는 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왔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두 가지요? 번째는 아까 허천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라든지 혹은 다른 동영상을 보고 범행의 어떤 그런 그 교재로 삼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어떤 옷을 전부 다 챙겨 가갖고 살해를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저도 본 적은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혈흔이 나오든 살인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장면이 그냥 바뀌어 버리죠. 네. 그런데 첫 번째 아마도 범행이니까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혈흔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옷에 그런 것들이 묻은 순간 당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방을 갖고 와야 되니까 아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그때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이 직전에 본 영화가 바로 신분을 바꿔치기
특기하는 그런 영화였답니다. 내용이 즉 여성 피해자가 있었고 그 여성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었다든지 오늘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해서 그 여자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네.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 영화 스토리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는 목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이 피해자가 가지는 어떤 네. 사회적인 그 위치, 신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망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도 진학을 못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지금 가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이 피해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인기 있는 영어 선생님 그것도 네. 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영어 선생님, 과외 선생님의 개인 정보가 모두 게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게시된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물색했을 걸로 보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수정 교수의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써 내가 이 사람의 신분을 갖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하고 이종근 실장의 답변을 종합을 해보면 교복을 입고 가서 범행을 했는데 여기에 혈흔이 묻었다. 아, 너무 당황을 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유정은 초범일 가능성이 높겠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공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오래된 영화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영화 화차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사니까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삶을 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화차를 관람했다라고 정유정이 나온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다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과외 선생님은 너무 활발하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삶을 완전히 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과외 선생님이 만약에 은둔형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자체는 금방 들통이 나는 거죠. 이미 과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과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 성격이 강한 것 같고 또 하나 범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물품이나 옷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일단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물품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유정도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 상태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요. 바로 이 정유정의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땡땡땡땡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땡땡땡땡이 뭘지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봤더니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즉 사회와 단절되었었다는 거죠. 보통 이 또래의 네. 사람이면 친구 전화번호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친구 전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의 관심 분야에 깊게 빠져서 그 안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허주연 변호사. 그 누구도 지금 연락한 기록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그렇죠. 지금 정유정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렇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20대 부분이에요. 초반인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고 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점점 더 고립감이 짙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뭐 자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로 이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복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최소한의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고립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게 과외 앱으로 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이 과외 앱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과외 중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학력 정보라든가 뭐 네. 나이 사진 이런 것들 뭐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외 선생님을 선택을 하려면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 대학생 때 과외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거기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가서 방문 면접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보의 불균형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랑 학생 입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력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유학 경험 이런 것들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공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과외 앱에서 탈퇴하는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각 사이트 운영자들이 좀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어떤 신원 인증도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비단 과외 앱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사실 보면 중개 플랫폼 우리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정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노출을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제는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신상 공개 돌려차기남, 잔인함 행동으로 보여줄게입니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그리고 윤창호법, 이 법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란 점인데요. 겨우 8살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이 사건 역시 조두순이 아닌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먼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의자,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최근 한 탐정 유튜버 성범죄 정황까지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공개된 9분짜리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전과 기록까지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만 조회수에 육박한 상태인데요. 곧이어 해당 남성의 SNS 계정 정보도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 과거 게시글의 내용도 이렇게 재조명됐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필요가 없는 게 피해자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네, 실제로 이 피해자의 집 주소 알고 있는 이 가해자는요. 출소 뒤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그냥 이게 내 진짜 사건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들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신상 공개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서 이 피해자는 2차 가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앞서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에 모두 신상 공개 청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그 신상공개위원회는 열리는 걸까.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현행법상 흉악범 신상 공개는 정식 기소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체포 직후에서 구속영장 심사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가능합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시간을 놓친 건데요. 현실적으로 신상 공개, 피고인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항소심이라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어떠한 법제도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2010년도에 도입된 이 흉악범 신상 공개.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공개 사례 47건에 불과합니다. 신상 공개 조건 4가지, 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대다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을 직접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죠.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사전 통보에 690명의 나쁜 아빠들, 그동안 주지 않던 양육비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국가가 제시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제시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 이대로 하지 않냐, 이건 말이 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없는 상태에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네, 이종근 실장님, 지금 이번 유튜버의 신상 폭로, 이게 정의 구현이냐 마녀 사냥이냐 감론을박이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동영상에서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개하신 분들의 심정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김으로써 법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 자세, 공익을 위해서 뛰어드는 자세 역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그것을 실행할 때는 그것은 사적 린치라고 또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근대에서 법을 만들었냐면 개개인이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응징을 하지 못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근대 법이 형성된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법이 미비하다 역시 공감하고요. 법을 바꿔야 된다. 저도 나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김으로써 또 다른 어떤 피해자도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을 어기는 것은 역시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허주인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 실제로 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의 지인의 신상까지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포하는 과정도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사적 제재, 사적 공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중상해죄였고 기소가 되면서 살인 미수로 죄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는 이 죄명이 특정 강력범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 가서 죄명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 근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물론 지금 이 사례의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례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사례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죄가 났을 때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가 굉장히 또 우려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적 제재는 사실 이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까지 다 공개가 될 수 있고 또 이 피해자도 또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되게 되면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적 공개를 한 사람이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적 보복이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대된다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는 신상 공개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죄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도입을 고민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희 디렉터님, 지금 상황이 신상 공개 기준 너무 모호하다. 어떤 범죄는 공개하고 같은 범죄인데도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좀 미비해서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야기 공동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인하대 여대생 살인 사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정 강력 범죄가 아니라 중강간치사여서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자체가 어떤 범죄가 이거 중강간치사가 더 중한 것이냐, 예를 들면은 특정 뭐 이 범죄가 더 중한 것이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지방 경찰청 산하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는 7명 중에 4명 이상의 민간이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왜 들쑥날쑥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지금 있는 4가지 기준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없게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이 보조금, 국가 보조금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더니요, 1,800여 건, 금액으로는 300억 원 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 비리를 단죄하고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는데, 자, 먼저 이 감사 결과부터 들어보고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허준 변호사, 부정 사용한 보조금 314억 원, 어디 부정하게 사용한 거예요, 이거? 주로 크게 유형을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횡령, 그다음에 리베이트, 가족 간 내부 거래, 또 서류 조작 이런 형태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뭐 세금을 탈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이 부정 사용 주요 사례들을 보면요. 통일운동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이런 관련 없는 강의, 그러니까 명목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는 윤 정권 퇴진운동에 관한 내용의 강의에 지금 200만 원 넘게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넘게 지금 부정 수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울산의 한 지역 아동센터장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이 센터 운영비를 자기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보조금을 실제로 뭐 강사료라든가 뭐 이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이체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편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한다고 이 어떤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받아놓고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해외여행 같은. 네, 또 촉진 사업 뭐 예를 들면 이산가족 촉진 사업 이런 것들 공익성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받아놓고 임원 휴대폰 구입하고 자기 개인 장비 사용하고 자기 개인 명의로 된 학원의 기자재 사용하고 그다음에 통일 지원 사업 보조금 수령해서 이 주류를 구입하고 유흥업소에 가기도 하는 이런 행태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횡령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보조금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환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도 부과받을 수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지급도 중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법이라고 따로 있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종우 시장님. 네. 조금 전에 그 영상 봤지만 이 부정사용 내역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일단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결과가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런데 사실 예고한 그런 지금 그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8일 날 바로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이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그 전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국정운영 철학, 국정운영 과제다. 네. 특히나 비영리 부분의 투명성 제고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즉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이 목적의 시민단체가 사실은 투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 1월부터 한 3개월간. 그래서 국무조정실 하에 주관해서 했고 이것을 국정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미 12월 달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여당에서는요, 이 보조금 감사 결과 관련해서요, 민간 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이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사실 노조도 회계 성역이었거든요. 노조가 집행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노조원들 종합비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은 당연한 거거든요. 시민단체는 더 빨랐어요. 과거에도 쭉 했었어요. 회계 부정은 정기적으로 이제 감사를 했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해야죠. 새롭게. 김준일 에디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민주당을 거론하기도 하고 이전 정부에서 보조금 펑펑 퍼다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보조금,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대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유독 이렇게 보조금을 타가지고 시민단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눈먼 돈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정권하고 상관이 없고요. 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전 정부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좀 그거를 어떤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 정부 돈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부기관에 등록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경련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모든 단체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노조한테만 그거를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차라리 안 받겠다라는 노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스스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회계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우 씨님,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투명성을 계기로 해서 노조에 이어서 민간단체까지 지금 이제 옥죄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면 지난 작년에 그 노조와 관련해서 회계 투명성을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비판을 했을 때 당시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어떤 여론들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여론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 노조가 당연히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져서 활동을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합비를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 다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줬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국민 여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런 이 목적으로 모여줬을 때는 그걸 투명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그것이 옥죄기라고 한다면 투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돈이 아니라 시민 돈이라면 시민 돈은 그럼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후원금일수록 사실은 더 투명했어야 돼요.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으로 사실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았는데 그 기부금이 투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돈이든 아니면 기업 조합원 돈이든 아니면 시민 돈이든 회계는 투명해야 된다. 그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민지수 기자, 대통령실에서 감사 결과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미리 단죄하고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규정된 법에 따라서 일단 앞으로 이런 부정이 적발된 사례에는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 고발 수사 의뢰는 강력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비위 수위가 심각한 사건 86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물론 모든 민간 단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단체 사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민의 혈세가 쌈짓돈이 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생적 도급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학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 일본 핵 오염수를 강요하게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다가 일본의 힘이냐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국힘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선관위를 흔들어댔습니다. 오늘은 의총을 열어 선관위를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의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최고위원회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휴일에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휴일에 최고위원회 여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연휴로 이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놓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이런 모임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요,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한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선관위 간부들이 민주당과 동업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뭘까요?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당장의 거취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선관위를 좀 장악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느 정도 정치적 공세나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선관위가 그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피해의식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이 결국엔 이런 사고를 근거로 해서 이런 피해의식을 좀 근거로 해서 이참에 선관위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국민의힘이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가요?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최근에 선관위가 취했던 입장들의 그 변화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은 공개 채용을 했다, 절대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11명에서 15명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과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함께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함께해서 이참에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완전히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관이나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조직도 자체적으로 사실상 견제를 하고 감찰을 하고 내부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 행동을 보면 내부에서 이미 오랫동안 관영화되고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까지 알았던 어떤 정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숨겨주고 견제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이참에 그건 혁신해야 돼요.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숨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은 차제에 이런 어떤 그 공방을 벌이지 않으려면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는 공론의 장에서 함께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어쨌든 선관위는 뭐 국회 국정조사든 뭐 저 권익위든 조사는 다 받겠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이번 주 내에 회의를 열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라는 거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뭐 두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인다로 확정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거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거는 회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당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여당이 너무 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왜 투명하냐면은 그러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선관위 때문에 우리 피해봤어. 선관위원장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무적으로라도 좀 빼고 사실은 이거 채용 비리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나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거 선관위를 좀 길들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 원래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작년 3월에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지난해 9월에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게다가 최근에 감사원의 노골적인 친정부 행보, 유병호 사무총장 등등에 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옥죄기 뭐 이런 등등의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직을 공중분해시켜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선관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감사원은 안 받겠다.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기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결정 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좀 여당도 빼고 좀 여기에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 일정 공지는 안 됐지만 이번 주 내로 2차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과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에도 허지원 변호사,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권익위원이라는 데는 강제 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 이거 정치적으로 그런 꼼수를 부는 거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분히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준일 에디터님 의견 항상 존중하지만요. 네. 선관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한 기관의 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건 여야와 정쟁과 상관없이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선관위에서 권익위 조사 받겠다, 국정조사 받겠다, 수사기관 수사 받겠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만 거부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권익위 조사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 이거 제출해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는 자료에 대해서 강제로 이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후의 조치도 권고라든가 아니면 시정 요구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제 수사로 뭐 형사 수사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압수수색 가능하지만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업무방해 요건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항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과연 이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내부자들끼리 아빠와 아빠 친구와 그 자녀들, 그 동생들 이런 가족 범죄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주시인 상황이고 압수수색의 범위도 그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굉장히 한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행정기관의 어떤 직무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감사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요구에 거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얘기해봤고요. 권익위 조사 얘기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국정조사인데요. 자, 여당은 선관위 관련한 논란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이번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여기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한번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회동을 했는데 한 차례 불발이 됐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오늘 오후 오찬을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만 딱 들어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오찬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합의를 했는지 이게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정조사 범위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 국정원 보안점검 등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 굽히지 않아서 최종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현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상황 그리고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 어떻게 좀 풀어갈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해서 혁신기구를 띄우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죠. 오늘 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외부 인사고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래경 이사장 어떤 인물이에요? 네, 이 이사장 운동권 출신으로요. 이 40년 동안 이 진보 진영에서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네. 27년 동안 한 기업의 대표로서 기업 활동도 활발히 해왔는데요. 이 창업한 이후에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은퇴 후에는 지금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야 지식인들과 함께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래경 이사장 임명 소식 2시간 만에 민주당 당내에서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이다 이런 글에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천안함은 됐는데요. 자폭이다. 맞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표현을 올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과격한 언사도 재조명이 됐고요.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는 두둔하는 발언도 과거에 한 게 확인이 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지금 여러 SNS 글들이나 이전에 이제 과거 이력들 때문에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이전부터 두둔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차라리 방송인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김어준 씨 얘기는 아마 음모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어준 씨도 천하람 폭침설, 뭐 이거를 영화도 만들고 대선 조작설 이런 것들을 다 음모론을 확산시킨 장본인인데 김어준 씨는 그나마 음모론에 대한 근거라도 여러 가지 어떤 뭐 근거라도 이렇게 그 SNS에서 제시했지만 지금 이래경 씨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당내에서도 반대를 하냐면 이 지금 혁신기구는 비명계가 주장을 했어요. 네. 비명계가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덕망 있는 사람을 모셔서 지금 당대표가 직접 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권한을 전부 다 혁신위로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대표의 어떤 권한을 그래도 좀 축소를 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중도표를 좀 확산시킬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어떤 요구였는데 도리어 이래경 그 내정자의 전력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나 혹은 또 굉장히 비판받을 여지, 뭐 막말이라든지 또는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임무를 함으로써 혁신위라는 그걸 왜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조차도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이래경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오전에 목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는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김준일 에디터는 이래경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당 내에서 임명 이후에 철회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방금 이재명 대표 보니까 철회 관련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별 대답은 하진 않았고. 뭐 이제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반미 민족주의자 성향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게 뭐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제국주의 이런 확장 정책이 굉장히 세계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뭐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신 분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분이 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기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일단은 혁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그동안 나왔던 방향하고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나이 많은 정당이 됐다, 늙은 정당이 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분인데 너무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가지신 분이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정치권 경험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조금은 해야지 이게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이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SNS 논란은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역대 모든 정당의 혁신위를 봐도 혁신위가 성공한 적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매우 좀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덧붙여서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뭐 전권을 다 준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혁신위에다가 주는 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보면 당 닥친 거는 다음 총선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총선까지 혁신에다 줄 것이냐 이게 좀 가장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당의 이제 정강 강원에 당원 당규에다가 시스템 공천을 명문화해 가지고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를 이제 컷오프하겠다 현역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분당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계가 다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분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래경 이사장께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친명 비명을 다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 부분이 좀 암울하다라는 거고 더 젊은 세계관을 가진 어떤 이를테면 운동권 정치에서 넘어서는 그거를 제시하는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 이 혁신이 어떻게 좀 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오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 최강욱 의원 얘기 듣고 그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기자라는 분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허지원 변호사, 지금 뭐 대통령 얘기 나오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나오고 최강욱 의원이 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로 최 의원에게 제공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굉장히 내밀한 개인적인 정보가 최 의원을 통해서 MBC 기자 임모 씨, 또 야권 성향 유튜버 신모 씨, 더 탐사 출신 서모 씨 이런 경로를 거쳐서 나간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초의 자료가 청문회 개인 이 질문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문용 자료였는데 그게 넘어간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상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게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정보가 어떻게 공개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글쎄요. 이 개인정보 이 유출 혐의 사안이 파장이 커지는 걸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